엄마, 나도 엄마 딸이야.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부모님께 최우선 순위가 되어 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항상 누군가를 위해 양보하고 참아야 했던 그 긴 시간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삶을 살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2살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3년을 사귄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을 약속했지요. 좋아하는 사람과의 결혼, 누구에게나 설레고 행복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제게 그 설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보러 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그리고 동생과 함께 서울 시내의 한 예식장을 방문했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날이었지요. 예식장 상담실에 앉아서 플래너의 설명을 듣는데 엄마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둘째도 6개월 뒤에 결혼하는데 2번 예약하면 할인이 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제 결혼식을 상담하는 자리였는데 엄마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동생 이야기였으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은 제 결혼식 상담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억지로 참아낸 떨림이 묻어 있었지요. 엄마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알았다면서도 둘째는 특급 호텔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생은 예민한 아이라서 제대로 된 곳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예식장 견적서를 힐끗 보더니 이 정도 금액이면 동생 예식장 계약금으로 쓸 수 있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플래너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팸플릿을 넘겼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동생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엄마의 말에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오히려 언니 결혼식은 간소하게 하면 되지 않냐고, 자기는 회사 사람들도 많이 초대해야 하니까 큰 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문을 닫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지요. 집으로 달려와 상장을 엄마에게 내밀었을 때 엄마는 그걸 한번 쳐다보고는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동생 학예의 의상을 준비해야 하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상장을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동생의 발레복에 스팽글을 달아주었습니다. 하나하나 바늘에 실을 꿰어 반짝이는 장식을 붙이는 동안 제 금상 상장은 서랍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빛을 잃어갔습니다. 동생의 발레복이 완성되자 엄마는 정말 예쁘다며 감탄했지요. 제 손가락 끝에는 바늘에 찔린 상처가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장학금을 받고 싶어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불을 끄고 자라고 했지요. 동생이 제 방 불빛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후로 거실 식탁에서 작은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공부했습니다. 겨울밤 찬 바람이 들어오는 거실에서 떨면서 교과서를 펼쳤던 그 기억, 손끝이 시려서 연필을 제대로 쥘 수 없었던 그 감촉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혼자 앉아서 수학 문제를 풀던 그 시간들, 발밑으로 스며드는 냉기를 견디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부한 결과로 전교 10등 안에 들었을 때도 엄마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대신 동생이 학교에서 그림 숙제로 칭찬받았다는 소식에는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녔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엄마의 눈에는 동생만 보인다는 걸요. 대학교 입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지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서 다닐 수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취비가 아깝다는 이유였지요. 저는 매일 2시간씩 지하철을 타고 통학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만원 지하철에 몸을 싣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생활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막차를 놓칠까봐 늘 시계를 보며 조바심을 냈던 그날들. 그런데 2년 뒤 동생이 대학에 갈 때는 달랐습니다. 엄마는 막내는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해봐야 한다며 원룸 보증금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것도 역세권의 깨끗한 신축 원룸이었습니다. 동생의 자취방을 구하러 다니던 날 저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엄마는 이 방은 너무 좁다, 저 방은 햇빛이 안 든다며 까다롭게 골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신경 써주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그때마다 참았습니다. 언니니까, 큰딸이니까, 내가 더 의젓하니까 라는 말들 속에서 제 서러움을 삼켰지요. 혹시라도 제가 불평을 하면 엄마는 언니가 그렇게 속이 좁냐고 했습니다. 동생한테 양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냐고 했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싶어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21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요. 그해 여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지요. 저는 그때 휴학계를 냈습니다. 1년만 쉬고 돈을 벌겠다고 동생은 대학을 가야 하니까 제가 양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때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니까 이해해줘야 한다고, 동생은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지요. 저는 그렇게 1년을 쉬면서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편의점 오픈을 하고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지요. 손이 트고 갈라졌습니다. 겨울에는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등에 금이 가고 피가 배어 나왔지요. 밴드를 붙이고 고무장갑을 껴도 물이 스며들어와 상처를 자극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서 기름과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머리카락에, 옷에, 피부에 배어든 그 냄새, 샤워를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쓰러져 잤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버지의 병원비를 냈고 동생의 대학 입학금도 보탰습니다. 동생은 그 돈으로 서울의 좋은 대학에 진학했지요. 오리엔테이션 때 입을 옷을 사달라고 했고 엄마는 제가 번 돈에서 50만 원을 꺼내 동생에게 쥐어줬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말이지요. 동생은 고맙다는 말을 언니한테 전해달라고 하고는 쇼핑을 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도 편의점 야간 근무를 나갔습니다. 새벽 3시 손님이 없는 편의점에서 혼자 바닥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대학 생활은 언제쯤 돌아올 수 있을까? 걸레를 헹구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쪼그려 앉아 바닥을 닦는 21살 여자,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봄날을 즐기고 있을 텐데요. 결국 저는 복학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호전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학을 자퇴하고 정식으로 취직했습니다. 학력은 고졸이었지만 성실함을 인정받아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지요. 면접을 보던 날 면접관이 왜 대학을 중퇴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생의 대학을 위해 포기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경력을 쌓으며 꾸준히 일했고 지금은 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지요. 그 10년 동안 제가 집에 보낸 돈은 얼마나 될까요? 매달 빠짐없이 통장에 입금했던 생활비, 아버지의 병원비, 동생의 대학 등록금 일부 계산해보면 아마 몇 천만 원은 될 겁니다.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요. 동생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엄마는 그날 온 동네에 자랑을 하고 다녔지요. 막내가 대기업에 다닌다고요.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자랑하고 동네 슈퍼에 가서도 말하고 아파트 경비 아저씨에게도 말했습니다. 제가 10년째 다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그렇게 자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친척들이 저는 뭐 하냐고 물으면 그냥 회사 다닌다고만 했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유명한 드레스 샵이었지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얀 드레스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그 드레스들,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어볼 날을 꿈꿔왔습니다. 결혼식은 여자에게 평생 단 한 번뿐인 특별한 날이니까요. 1시간 정도 여러 드레스를 둘러본 끝에 저는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발견했습니다.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라인의 오프숄더 드레스였지요. 레이스 디테일이 섬세하게 들어가 있었고 뒤태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손으로 살짝 만져보니 부드러운 실크 소재가 손끝에 감겼습니다. 허리 라인을 따라 흐르는 레이스 장식은 정교하기 그지없었지요. 저는 그 드레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걷는 제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동생이 그 드레스를 가리키며 예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그걸 입겠다고 했지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동생은 6개월 후에 결혼하는데 제가 고른 드레스를 자기가 입겠다는 겁니다. 엄마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막내한테 잘 어울리겠다면서 동생에게 입어보라고 했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먼저 고른 거라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손을 내저었지요. 언니가 동생한테 양보도 못하냐고 드레스야 다른 것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피부가 하얗고 몸매가 좋아서 이런 드레스가 특히 잘 어울린다고, 저는 어차피 체형이, 그러니까 다른 스타일을 찾아보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샵 직원 앞에서 제 체형을 두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샵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와 동생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동생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 드레스를 들고 피팅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지요. 엄마는 직원에게 동생 예약도 함께 잡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 결혼식도 아직 확정하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하얀 타일로 마감된 화장실, 거울 앞에 섰을 때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어깨가 들썩였지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만 화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거울 속 제 모습이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부은 눈, 얼룩덜룩해진 화장, 32회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받아본 적 없는 여자의 얼굴이었지요.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화장실에 있다가 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나왔습니다. 엄마와 동생은 이미 그 드레스를 예약해둔 상태였지요. 동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에게 자기는 이걸 예약했다고, 언니는 다른 걸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체형에는 온라인이 나을 것 같다고 자기가 골라줄까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엄마는 그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동생이 패션 감각이 좋으니까 골라달라고 하라면서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결국 아무 드레스도 고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다음에 다시 오면 된다며 태연했지요. 차 안에서 동생은 신나서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고른 드레스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도 없이 또다시 고였습니다. 결혼식까지 이제 딱 3일 남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혼자서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청첩장을 돌리고 식장을 확정하고 사진을 찍고 메이크업을 예약했지요. 엄마는 한 번도 제대로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내가 알아서 잘하잖아 라고만 했습니다. 제가 청첩장 디자인을 고를 때도, 부케를 주문할 때도, 패백 음식을 준비할 때도 엄마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동생의 상견례 준비에는 열심이었습니다. 어떤 한복을 입을지,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어느 식당에서 만날지 엄마는 동생과 매일 통화하며 의논했지요. 제가 옆에서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는 대충 듣다가 다시 동생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청첩장을 고를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고른 디자인을 보더니 이건 너무 평범하다며 동생은 좀 더 고급스러운 걸로 해야겠다고 했지요. 부케를 주문할 때도 이 가격이면 동생 부케는 2배로 주문할 수 있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식탁에는 함께 앉으셨지요. 저는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축사 준비는 다 했냐고요. 엄마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머뭇거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뭔가 말하기 곤란한 일이 생긴 표정이었지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동생 시댁과 상견례를 잡았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결혼식이 3일 후인데 그날 동생의 상견례를 잡았다니요. 순간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렸지요. 아버지도 동생도 모두 침묵했습니다. 국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만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결혼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엄마는 동생 시댁이 딱 그날만 된다고, 다른 날은 다들 바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결혼식에 못 갈 것 같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엄마가 덧붙인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잘한다고, 어차피 준비도 혼자 다 했으니까 식도 혼자 잘 치를 거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불안해하는 아이니까 엄마가 옆에서 챙겨줘야 한다고요. 상견례는 중요한 자리니까 엄마 아빠가 다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날 상견례에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 결혼식에는 예비 신랑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을 거라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엄마는 태연하게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어차피 제 결혼식은 하객도 많지 않잖아. 동생은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오고 시댁 식구들도 많으니까 부모가 더 신경 써야 한다고요. 동생은 여전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들,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함께 먹어온 음식들인데 지금은 하나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는 소리가 났지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는 힘껏 울었지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때 받았던 상장을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던 일, 찬 거실에서 혼자 공부했던 겨울밤들,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21살의 봄날,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며 설거지를 했던 손, 동생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흘렸던 땀, 그 모든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왜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저는 베개를 움켜쥐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5월의 밤바람이 불어왔지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식을 취소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엄마 없이 결혼식을 올려야 할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예비 신랑에게서 온 문자였지요. 잘 자라는 말과 함께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3일 후면 부부가 된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었지요. 휴대폰 화면이 눈물로 흐려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지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혼자서도 잘한다는,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이니까요. 예식장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거울 앞에 앉은 제 얼굴은 붓기로 부어 있었습니다. 눈두덩이가 퉁퉁 부었고 눈 아래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신부가 많이 피곤했나 보다며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예쁘게 만들어드리겠다고요. 브러쉬가 얼굴을 스치는 감촉, 파운데이션의 보송한 냄새, 저는 눈을 감고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아티스트의 손길이 부드럽게 제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리고 하이라이터로 광을 주고 블러셔로 생기를 불어넣었지요.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메이크업이 거의 끝나갈 무렵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비 신랑이나 친구들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올해 85이신 할머니, 허리가 굽으시고 지팡이를 짚고 계셨지요.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셔서 평소에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는데 그런 할머니가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택시를 타고 계단을 올라 예식장까지 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할머니가 큰 손녀를 보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제 엄마가 안 온다는 걸 알고 계셨지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당황하며 휴지를 건넸지요. 할머니는 제게 울지 말라고 오늘은 주인공이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봉투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제가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두툼한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봤지요. 이렇게 큰 돈을 어디서 모으셨을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제 돌잔치 때부터 모은 거라고요.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노인연금에서, 용돈에서 조금씩 떼어내 저축해온 돈이었지요. 매달 10,000원씩, 20,000원씩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30년이 넘게 모으신 돈이었지요. 그리고 할머니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 대학 등록금도 자취방 보증금도 모두 할머니가 몰래 대셨다는 겁니다. 제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할머니는 그걸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밤을 새우는 것도 손이 트고 갈라지는 것도 다 알고 계셨지요. 할머니는 그때 엄마에게 제 학비를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동생의 입학 준비 때문에 여유가 없다고 했지요. 할머니는 그래서 직접 저를 도우셨던 겁니다. 몰래 통장에 돈을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아르바이트로 번 돈인 줄만 알았지만 사실은 할머니의 도움이 컸던 겁니다. 제가 자퇴하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건 할머니가 뒤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냐고 묻는 제게 할머니는 대답하셨습니다. 엄마한테 미움받을까봐 그랬다고요. 그리고 저는 강한 아이니까 할머니는 그저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다고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늘 제게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도 훌륭하게 컸다고, 할머니가 항상 지켜봤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지요.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울어도 괜찮다고, 오늘만큼은 실컷 울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대기실에는 할머니와 저둘만 남았지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하얀 웨딩드레스를 비췄습니다. 먼지처럼 작은 빛 입자들이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할머니와 손녀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품에서 평생 받지 못했던 사랑을 느꼈습니다. 엄마에게서 받지 못한 인정을 할머니는 평생 조용히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엄마, 아빠, 동생이었습니다. 둘 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온 것 같았지요.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채 옷도 급하게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돌아봤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왔냐고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견례 가는 게 아니었냐고요. 엄마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고 동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가 엄마한테 가자고 했다고요. 오늘 상견례는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언니 결혼식이 더 중요하니까요. 동생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도 제게 다가오며 미안하다고, 정신이 없었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동생 상견례는 다음 주로 다시 잡았으니까 괜찮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넌 이 아이를 평생 무시했으면서
오늘도 오지 말았어야 한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보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제게 뭘 해줬냐고요. 대학도 못 가게 하고 평생 동생 뒷바라지만 시켰다고요. 이 아이가 번 돈을 동생한테 쓰고 이 아이의 꿈을 짓밟았다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동생 상견례 타령이냐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도 잘 컸다고요. 할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엄마에게 오늘은 할머니와 입장할 거라고, 엄마는 하객석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동생만 생각했듯이 이제 저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32회를 살면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제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순간이었지요.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릴 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엄마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 말이 맞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동생은 그렇게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다시 할머니와 저만 남았지요. 대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잘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라고,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당당하게 걸으라고 하셨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다시 들어와 마무리를 도와줬지요. 눈물로 번진 화장을 고치고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들고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아름다운 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부케를 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자. 그 여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주인공이었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평생을 참고 양보하며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주인공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것을요.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팔짱을 꼈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걸었지요. 대기실 문이 열리고 버질로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양옆으로 하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예식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평생의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지요. 초등학교 때부터 쌓여온 서러움, 중학교 때 혼자 공부하던 외로움, 대학을 포기해야 했던 슬픔, 동생을 위해 희생해야 했던 억울함, 그 모든 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벗겨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뒷자리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저는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을 향해 걸었지요. 제단 앞에는 예비 신랑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그가 손을 내밀었지요. 예쁘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그에게 건네며 손녀를 잘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할머니께 고개를 숙이며 행복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했지요.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지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5월의 햇살이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그 햇살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사랑이 있었고 이 사람의 사랑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구나. 식이 끝나고 하객들과 사진을 찍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모여들었고 회사 동료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엄마와 동생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지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요. 저는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원망했던 마음, 서러웠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지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요. 미움을 안고 사는 것보다 내려놓고 제 길을 가는 게 더 행복하다는 거요.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 거라고요. 엄마가 저를 사랑하든 안 하든 이제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거라고요. 엄마가 평생 동생만 생각했듯이 이제 저도 저를 먼저 생각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고개만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동생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부드럽게 손을 빼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용서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 없이도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웃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고 그와 첫 춤을 췄지요. 피로 연장에서는 할머니가 축배를 드셨습니다. 할머니의 축사는 짧았지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큰 손녀가 이렇게 아름답게 커서 결혼하는 나를 보게 되어 행복하다고요. 평생 고생만 하던 아이가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요. 사랑받을 자격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요. 엄마에게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제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요. 혹시 여러분도 평생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오신 적 있으신가요? 항상 양보하고 참고 견디며 살아온 시간들 말입니다. 큰딸이라서, 언니라서, 맏이라서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고 여겨지던 그 세월들 말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